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지난주 시작된 연쇄 파업은 이번 주에 절정을 맞습니다. 27일은 지하철과 철도가 동시 파업하고 28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이어집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보다 총파 투쟁을, 대정부 투쟁을. 지난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에 반대한 공공부문의 연쇄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업무 성과와 보수 체계를 연계한 성과연봉제는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공공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금융노조의 파업에 이어 내일은 시민의 발이자 물류 유통의 중심인 지하철과 철도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퇴근 등의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는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8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사립대병원 직원들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나섭니다. 이어 29일에는 양대노총 조합원 6만여 명이 한데 모여 총파업 집회를 벌일 예정인데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월과 11월에도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국 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해서 코레일과 서울시가 비상수송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27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코레일은 비상수송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은 최장기 파업을 기록했던 2013년 12월 파업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코레일은 쟁의대책본부를 사장 중심의 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대체 인력 확보와 시나리오별 대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돌입 시 KTX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60%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운행하지만 대체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시멘트 등 급한 화물은 파업 전 수송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양대공사노조도 파업을 결의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양대공사노조의 파업은 2004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서울시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출퇴근 시간대는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되 낮 시간 등 혼잡도가 낮은 시간대는 80에서 85% 수준으로 운행할 방침입니다.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을 감안해 지하철 운행을 평상시 대비 70%대로 낮춰 운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버스 막차 시간 연장, 개인 택시 부재 해제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정상 운행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일자리 간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간 임금은 3배, 근속 연수는 6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17만 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3배였습니다. 또 좋은 일자리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3.4년으로 중기, 무노조,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6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소속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를 회사 측이 압박하려는 속내가 담겼다고 해석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발레 오전장 시스템 코리아. 이 회사 노동조합은 6년 전부터 회사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리한 갈등은 노조 내부로 번졌고 일부가 산별노조에서 탈퇴하면서 지금은 4개의 노동조합이 따로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회사와 대치해왔던 노조원들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갈등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다며 이 같은 평가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무 실적이나 근무 수행 능력보다 근무 태도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몰지각한 직원이나 무임승차하려는 무리라는 표현을 일삼았고 성과 평가를 잘 받으려면 해당 노조를 탈퇴하라는 등 회사 측의 압박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들의 평가 자료도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다며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사장이 평생 꿈인 사람도 있지만 이 미성년자인데 벌써 사장 직함을 단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공동대표로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업을 하는 한 사장의 나이는 믿기 어렵지만 1살입니다. 월 소득은 340만 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사장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는 206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소득을 분석해봤더니 평균 월 319만 원, 연봉은 3,833만 원에 달했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는 10살로 3억 6천여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이를 포함한 억대 연봉자는 4명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지닌 부모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자녀들을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가 19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도 있죠. 세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의 개정 보완을 통해서 억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불로소득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까지 회피하려는 꼼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회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2년 만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26일은 전면 파업, 27일부터 30일까지는 매일 6시간 파업을 벌입니다. 전면 파업 결정은 지난 23일 열린 추석 연휴 이후 첫 교섭에서 임금안을 포함한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회사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은 지난 2004년 2차례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동차 5대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인도에 밀려서 12년 만에 세계 6위 생산국으로 밀려났습니다.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며 자동차 산업이 고난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생산량은 255만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257만여 대를 생산한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주고 한 단계 밀려났습니다. 2005년 5위권 진입 이후 12년 만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우리 자동차 산업은 인도보다 생산량이 앞섰지만 하반기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안정적 성장세를 보인 인도와 달리 우리는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내수의 경우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났고 국회 파행 운영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까지 지연돼 크게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 등의 파업까지 겹쳐 생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불황과 파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 만큼 우리나라가 인도를 다시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설상가상 생산량 7위 멕시코의 추격도 뜨겁습니다. 최근 멕시코에 우리나라 기아차 공장을 비롯한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시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독일을 동등하거나 앞지르기에는 요원한 일이고, 중국하고 인도가 저렇게 질적이나 양쪽으로 쳐들어오는데 그걸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이 철강과 부품, 전기전자, 화학 등 연관 산업 분야가 넓고 고용, 수출 등 파급 효과도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이문진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외치면서도 육아휴직급여 급증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위험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연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 명을 넘어서고 내년도 출산 전후 육아휴직급여 지출액은 1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출산 전후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개정에서 지출됩니다. 고용법에서는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배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지만 현재 적립액은 지출액의 0.7배에 불과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재취업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등 이런 여러 부작용에도 건보료 부과 체계는 27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김종대 당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은 퇴임을 앞두고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은퇴하면 건강보험료가 0원인데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는 건보료가 5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성상철 현 이사장까지 나서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부족하던 1989년 재산 상황을 알 수 없는 지역 가입자는 세대원 수와 나이, 자동차 가격 등으로 재산을 추정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던 구식 체계가 27년 동안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3억짜리 집과 중형차를 가진 사람이 퇴직한 뒤 소득 없이 지내는 것보다 재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오히려 건보료를 더 적게 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다 요건만 맞으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어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보료가 면제되는 사람이 무려 69만 명입니다. 건강보험료 민원이 지난해에만 6,725만 건 넘게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까지 꾸려 건보료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거나 직장 가입자여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많다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등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2040년 서울은 저출산 등으로 인구 900만 명대 도시로 축소되고 1인 가구나 부부만 사는 가구가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 미래연구센터장이 통계청과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1,000만 명가량인 서울 인구는 2040년 916만 명으로 줄어 1980년대 초반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주거비 부담 등으로 서울에서 밀려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를 담당하는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750만 명에서 545만 명으로 줄고 전체 410만 가구 중 1인 가구가 30%, 부부 가구가 32%로 1, 2인 가구가 6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보시면요. 딸이 가족들에게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라고 독신 선언을 하니까 가족들의 반응은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지 라며 이 나이면 재혼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좀 의외의 대답이죠.
네, 제가 예상한 반응은 뭐 그래 요즘 결혼 꼭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거나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이런 답변을 예상했는데 정말 냉담한 반응이라서 무안하겠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대화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능을 앞두고 응원해달라는 학생인데요. 대답은 3년치 너의 성적을 봤을 때 대학은 그냥 포기해랍니다. 이게 바로 요즘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대화법인데요. 상대방의 말에 냉정하게 사실만을 말하는 팩트 폭력입니다. 오늘 학키워드 시간에 이 팩트 폭력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물론 빈말로 응원하는 것도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지만 수험생에게 네 성적으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자, 아까 이게 바로 팩트 폭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팩트 폭력은 사실을 뜻하는 팩트, 또 폭력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나 통계를 내세워서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대화법을 뜻하는데요. 앞서 보신 메신저 대화에서 너의 3년치 성적으로 봤을 때 대학은 못 간다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실이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을 콕 집어서 상대를 아프게 하는 걸 폭력과 같다고 해서 팩트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말 팩트로 저렇게 맞으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원래 돌직구나 촌철살인 이런 것처럼 직설적인 화법은 있었잖아요. 이 팩트 폭력도 좀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요? 네, 조금은 다른데요. 기존의 직설적인 화법들이 상대방을 위한 조언이었다면 팩트 폭력은 폭력의 방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더 강한데요. 그래서 팩트 폭력을 미사일에 비유해서 팩트 폭격이라고도 하고요. 팩트 폭격을 하는 사람을 팩트 폭격기라고도 부릅니다. 또 폭력배와 합쳐서 팩력배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네, 팩력배와 팩트 폭격기 확실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언어 폭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팩트 폭력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SNS 등 온라인상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넘쳐나는데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한국팀 실력에 대해서 우리 축구 수준이 낮아서 골을 못 넣은 것뿐일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 말에 한국 축구에 대한 팩트 폭력 평가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 팩트 폭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폭력과 유머의 경계선에 서 있는 팩트 폭력. 그러나 자칫하면 솔직한 것을 넘어서 좀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팩트 폭력이 폭력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실 때문에 이미 괴로운 상대방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취준생에게 좋은데 취직해야지라고 말하는 건 사실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안만 더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또 30대 계약직 여직원이 회사에서 실제로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당신보다 예쁘고 어리고 똑똑한 애들이 계속 졸업하는데 당신을 왜 계속 쓰겠느냐. 이런 말, 네, 분명 사실이긴 하지만 들으면 참 아픈 팩트 폭력입니다. 네, 그렇네요. 혹시 저도 솔직함을 가장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폭력을 가한 건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팩트 폭력도 결국 언어 폭력의 한 유형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면 언어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이니 직장인 1,105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62.2%가 직장 내에서 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언어 폭력의 유형으로는 호통이나 반말이 가장 많았고요. 또 이렇게 일하면 평생 대리밖에 못해 이런 말이나 이런 식으로 일할 줄 알았으면 뽑지 말 걸 그랬다처럼 팩트 폭력과 유사한 언어 폭력을 당했다는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네, 이 언어 폭력도 분명히 폭력의 한 종류인데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 신고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아직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물리적인 폭행 아니라 폭언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평소 언행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녹취를 하고 주변의 증언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법 규정 자체가 아직 미비하다는 겁니다. 회사 내 폭언을 당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피의자는 보통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현재는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을 기반으로 말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실보다 따뜻한 거짓 위로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아픈 팩트는 결국 폭력일 뿐입니다. 자, 오늘의 핫 키워드 팩트 폭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